네, 안녕하세요. 이제 그 새로운 과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5부에 이제 증권 분석에 의해 증권 분석, 그 시험 과목으로는 이제 2과목이고 교재는 여전히 1권이죠. 네. 이 과목에 이제 출제가 많이 됩니다. 15문제 이렇게 출제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제목만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4개의 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증권 분석, 재무제표, 뭐 재무 비율, 주식 가치, 이제 주가 계산하는 거, 기술적 분석 이제 간단하게 다룰 거고요. 너무 많이 출제되는 과목이에요. 근데 분량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 분량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앞에 6호 시장은 분량이 많은데 거기서 10개 나잖아요. 여기는 거기보다 분량이 이제 확실히 작은데 15문제나 출제돼요. 다만 좀 생소하고 계산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산식들 외워서 계산 문제 이렇게 그런 연습 과정이 필요한데 어찌됐든 분량이 적고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쭉 들어보시고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적당히 공부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하나라도 더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고득점이 가능해요. 적은 분량에서 15개를 내니까 나올 수 있는 걸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철저하게 고득점 목표로 한다. 아시겠죠? 자, 이제 1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증권 분석의 이제 체계, 증권 분석이 이제 뭐냐. 그 안에 기본적, 기술적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분석 중심으로 우리 다루는데 경제, 산업, 기업 분석 이렇게 이제 절차대로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증권 분석 그러면 이 두 가지 분석을 총칭하는 말이 증권 분석이에요.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 자, 기본적 분석 두 개를 좀 비교를 했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목표를 어디에 둔다? 좋은 종목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종목. 다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분석을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좋은 종목. 그러면 어떤 게 좋은 종목이다? 저평가되어 있는 걸 좋은 종목이라고 보는 게 기본적 분석이에요. 그러면 저평가를 뭘 봐야 알 수 있다? 이제 기업 가치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의 이제 내재 가치, 재무제표를 활용해서 기업 적정 가치를 계산하고 현재 주가를 비교해서 저평가된 걸 고르겠다. 그게 초점이고요. 기술적 분석은 매매 시점 포착하는 거예요. 좀 개념이 다르죠. 지금 매수할 때인지 매도할 때인지 그 타이밍 잡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 가치가 아니고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 방향만 이제 관심이 있고요. 그 차트에 이제 그게 다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차트.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 분석부터 교재에 이제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개념이 뭐냐 이거 여러분. 기본적 분석. 주가는 그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 가치 있죠, 여러분. 영어로 하면 이제 밸류. 기업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국 주가는 가치를 벗어나서 이제 형성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치에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가 1,000원인데 현재 시장에서 이놈 주가가 800원 하고 있다. 그러면 가치는 1,000원인데 800원에 형성됐으니까 싼 거죠. 이게 저평가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야 되는데 이 800원짜리 시장 가격이 1,000원으로 상승할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지금 싼 거, 이걸 이제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적 분석. 그럼 이제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좋은 종목 찾을 때 여기서 탑다운은 큰 거에서 아래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먼저 분석하고 산업, 기업 이런 순서대로 분석하는 게 탑다운. 반대로 기업부터 분석하고 산업, 경제 이게 버텀업.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탑다운 방식을 많이 해요, 여러분. 경제 상황을 먼저 보고, 그리고 유망산업을 찾고, 유망산업 내에 종목을 찾고. 근데 이렇게 해서도 돈 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종목만 쫙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가 속한 산업 비중이 나오고,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탑다운, 버텀업.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경제 분석부터 이렇게. 자, 반면에 이제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주가라는 것은 기업 실적, 가치하고 상관없다. 가치 측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많으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공급이 많으면 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떨어질 거다. 수요와 공급
이 측면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고요. 근데 이 수요와 공급은 또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받는다. 뭐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얘는 실적을 보지 않아요. 그거는 기본적 분석에서 가치 분석할 때 보는 거고, 얘는 그냥 심리 상태. 여러분,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 정치 테마주들 이런 것들은 다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정치에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뭐 그러면 당선율이 올라갔다 막 그러면은 주가가 뛰잖아요. 그 심리에 영향받는다. 결국은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또 시장에 나타나는 거래량이나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수요와 공급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 그걸 파악하는 게 핵심인데 기술적은 주가나 거래량을 보면 그걸 알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차트를 보면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 움직이면 일정한 이제 행태를 지니고 이제 변화들하는 게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패턴. 그래서 과거 주가 움직임을 차트를 보고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올 때는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 그러면 이번에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역사는 반복한다. 이렇게 보고 가격 이제 변화 방향을 알아내는 거예요. 자, 이 기술적 분석은 뒤에서 이제 그 짤막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뒤에 가서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쭉 나오는 얘기들은 이거 다 기본적 분석입니다. 자, 기본적 분석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경제 분석, 그 다음에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이렇게 이제 들어갈 텐데 경제 분석은 이제 핵심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걔와 주가와의 관계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겠냐 떨어지겠냐. 예를 들면 금리, 환율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얘와 주가의 관계. 자, 제일 먼저 이제 국내 총생산, GDP. 이게 이제 한 나라 여러분 이제 경제 규모를 보는 거죠? 경제 상황이나 경제 규모. GDP가 커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경제가 이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GDP,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에서 생산된 뭐 재화 또는 이제 서비스. 그래서 이제 시장 가치를 전부 이제 합산한 거죠. 아, 그렇군. 우리가 이제 GDP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2번이죠. 그 GDP와 한 나라의 주가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연평균 주가 상승률은 이론적으로 명목 GDP 성장률에 접근한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식을 봅니다. 주가 상승률은 명목 GDP 성장률하고 유사하게 움직이더라. 여기 명목이에요, 여러분. 실질이라 그러면 안 돼요. 실질은. 그러니까 명목은 또 실질과 물가 상승률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은 명목 GDP와 유사하다. 예. 그 성장률하고 또는 실질 GDP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 요 두 개의 합과 유사하게 움직인다. 이제 이렇게 기억해야 되겠죠? 항상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시 지표들을 볼 때 명목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은 눈에 안 보이고. 근데 그 차가 물가 때문에 발생하는 거네요. 물가. 실질 GDP 성장률. 이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에요. 우리는 요 실질을 봐야 돼요. 투자 수익률도 그렇고 다 실질적인 거 봐야죠. 물가 상승률 빼가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가가 GDP 성장률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동향을 예측할 때 실질 GDP 성장률, 요 두 개의 합, 요게 이제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을 요걸로 따져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이 추이를 봐야 된다. 이게 영향을 준다. 자, 어렵진 않죠? 명목이란 말하고 실질이란 말하고 구분하는 거. 자, 두 번째, 이자율과 주가의 관계. 여러분, 이자율과 주가는요, 이론적으로 무조건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 올라가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론적으로. 실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역의 관계입니다. 자,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이자율이 높아지면 대체 수단들의 수익률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여기서 대체 수단 그러면, 여러분 예금 생각해 보세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예금 이자가 많이 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금해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그런 뜻이에요. 주식의 대체 수단인 뭐 예금 같은 거 또는 채권도 금리가 올라갈 테니까 그런 수익률이 높아져서 주식의 투자 매력도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주식 투자할 때 투자자들이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하겠죠.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거예요. 싸게 사야 높은 수익이 나오니까 주가가 이제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서 주가가 이제 빠지는 경향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금융 비용이 부담되잖아요. 이자 많이 붙으니까, 많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미래 이익도 감소하고 금융 비용이 증가해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결론이 옵니다. 예, 역여관계를 갖는다. 예외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자율과 제가 이게 경제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이자율이 변하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영향들이 있죠. 예, 어떤 요인이 금리에 영향 줄 수도 있고, 금리가 변하면 이제 경제 여타 이제 상황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네 가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소비. 여러분, 이자율이 높으면, 이게 다른 말로 금리잖아요.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한다? 미래 소비 선호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쓰는 것보다 미래에 쓰려고 하죠. 왜냐하면 지금 예금하면 이자가 많이 붙으니까. 이자율이 높으면 현재 소비를 어떻게 줄이고 저축을 늘리려고 한다. 이게 맞는 말이냐? 그러면 맞다라고 하세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축하면은 이자가 많이 붙으니까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에 소비하려는 이제 경향이 있더라. 그러면 이자율이 낮을수록 반대가 되겠죠? 또 기업 입장에서 자본의 한계 효율. 자, 이자율이 높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성이 한계 효율이에요, 여러분.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해서 거기서 얻는 수익, 그 크기가 어떻게 되겠다? 낮아지겠죠? 왜냐면 돈을 빌릴 때, 비싼 이자로 빌렸으니까 그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도 갚아야 될 게 많으니까 그 차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금리가 높으면 비싸게 돈을 빌려서 투자해서 얻을 수익이 작아지므로 투자를 잘 안 한다 이거예요. 자금 수요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자금 수요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여러분 금리 높으면 돈 안 빌리려고 하죠? 그 얘기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국내 총생산은 그 나라 이제 경기 상황을 보는 거잖아요. GDP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경기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금 수요가 증가해서 이자율이 올라간다. 올라가냐 내려가냐? 올라간다. 여러분 경제가 이제 화랑일 때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소비하려고 하잖아요. 기업도 투자를 늘리려고 하고 가게들도 소비를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많아져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가 따라 올라가요. 경기가 나쁠 때는 금리가 떨어지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물가 상승 아닙니까? 물가 상승이 예상되면,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 구매력이 감소하죠, 여러분? 돈이라는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매력이 감소해서 채권과 같이 고정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채권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잖아요. 정해진 고정이자를 받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그 이자 가치가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 같은 이런 고정현금은 채권의 가치는 하락한다. 근데 우리 채권에서 어떻게 공부했다? 가격이 떨어지면 거기에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금리니까 결국 금리 상승을 의미한다. 즉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같은 방향이에요, 이것은. 결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은 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비례. 이거 예외 없어요, 여러분.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방향을 이해해 두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문으로 나와서 이걸 이제 뒤집을 수가 있으니까. 됐죠? 이번에는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따로 띄어서 봐볼게요. 이제 인플레이션. 여러분 물가가 올라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역시 주식 이렇게 투자할 때도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 다 아시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 반대로 물가가 빠지는 걸 디플레이션.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자, 물가가 상승하면 좀 전에 봤잖아요. 시중 금리를 상승시켜서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물가 상승, 그러면 예외 없이 금리 상승. 금리가 상승하면 이론적으로 예외 없이 주가는 하락.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물가 상승, 주가 하락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된다. 네, 이제 명목 수익률, 실질 수익률, 그 명목하고 실질이란 말이 이제 다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왜 나왔냐면 여러분 이제 명목 수익률, 실질 수익률 사실 이게 이제 금리에서 나온 말인데 이 관계를 처음 제시한 게 피셔라는 경제학자죠, 여러분. 그래서 피셔 방정식, 피셔 효과 이런 말을 쓰는데 이 피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과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걸로 기대하는지 그 인플레이션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산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합이다. 이 GDP든 뭐든 다 지표들은 똑같습니다. 명목 데이터는 실질 데이터 크기에다가 물가 상승분을 합산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뭐 예금 금리가 3%예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3%면 실질 금리는 제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얘가 4%면 그러면 나한테 들어오는 건 전혀 없어요.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3% 이자 받았는데 돈의 가치가 4% 떨어졌으니까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1%. 자,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피셔가 얘기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피셔 효과, 피셔 방정식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피셔는 이런 얘기했어요. 얘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얘가 일정해지길 원한다. 이걸 중요하게 본다. 그럼 얘가 변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얘가 올라간 만큼 반드시 얘도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물가 상승, 금리 상승.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식 투자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요 관계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명목이 아니고 요거.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떤 주식 이렇게 투자를 할 때 기대 수익률은 명목상의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고 실질상의 수익률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대 명목 수익률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값, 그게 기대 수익률이다. 결국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이 중요하지 명목상의 수익률은 의미가 없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면 내가 지는 게 없잖아요. 물가가 더 올라가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수익률 그러면 그냥 수익률 하는데 실질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한다? 명목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면 되겠죠. 자, 인플레이션과 주식가치 평가 제목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서 여러분 물가가 상승하면은 주가는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가 움직임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를 봤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금리 올라가면 주가 떨어지니까 간접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물가와 주식의 이제 가치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봐보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자, 일단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제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명목 매출액은 증가하겠죠, 여러분. 물가가 올라가는 게 제품 가격이 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의 크기는 총 크기는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상의 이익이 커져요. 근데 이게 과대 계상된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여러분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는 거거든요. 만들 때 들어간 원가를 빼고 남는 게 이익 아니겠어요? 판 가격에서. 근데 이 원가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 같은 걸 예전에 미리미리 구입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계 처리할 때 요거는 취득 가격으로 한다는 거예요. 역사적 취득 가격. 그러니까 과거에 취득한 가격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근데 얘는 옛날에 10,000원 주고 만약에 원가가 들어갔다. 근데 지금 13,000원에 팔았다. 물가가 올라가서 13,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익이 3,000원 잡히는데 이게 허수일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원자재 가격도 뛰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이익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과대 계상될 수밖에 없다. 얘는 일정하고 얘는 물가가 반영 안 된 가격이고 얘는 물가가 뛴 만큼 비싸게 팔아서 반영된 가격이니까 이익은 당연히 크게 나올 텐데 이게 실질적인 이익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과대 계상. 그럼 어떻게 돼요? 회계상으로 이익이 커졌으니까 자기 자본이익률 어떻게 됐나? 증가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거 이제 재무 비율할 때 우리 자세히 산식 같은 거 공부할게요.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하니까 퍼센트가 커지는 거예요. ROE 커지고 자기 자본이익률이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사내유벌도 증가하겠죠. 이익이 커졌으니까 사내유벌도 증가. 예, 이렇게 되고 예, 퍼도 나중에 공부할 텐데 주가 수익 비율은 이게 떨어집니다. 이 퍼가 주가를 EPS로 나누는 건데 EPS가 이익이죠. 그럼 이익이 증가해가지고 예, 이 전체적인 값은 이게 분모값이 커지니까 이게 작아져요. 근데 이 퍼는 작은 걸 좋은 주식으로 봐요. 작은 걸 좋은 주식으로.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어떤 식으로 재무 정보가 어떻게 달라지냐 이렇게 이제 시험 예상하고요. 그러면 명목 매출액이 증가해서 회계상의 이익은 과소 계상된다, 과대 계상된다? 과대 계상될 것이다. ROE는 증가할 것이다. 사내유벌도 증가할 것이다. 특히 퍼는 하락할 것이다. 근데 이게 착시일 수 있다는 겁니다. 퍼가 낮아지면 이걸 좋은 주식으로 봐요. 왜냐면 이익이 큰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이 수치가 낮게 나오는 거니까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이게 허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회계 처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방향을 받으시는 거고요. 왜냐면 이 과목은 지금 15문제 나는데 우리 고득점 목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벌써 포기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뒤에 포기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이걸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될지 기대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물가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근데 실제 인플레이션하고 이 괴리가 또 중요합니다. 이게 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차이, 이것도 중요하다. 자, 이게 다를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것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기대했던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물가가 더 뛴 거예요. 이게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죠? 한 3% 올라갈 줄 알았는데 5%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실제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예, 화폐성, 순화폐성 자산 가치는 그러니까 이제 화폐성 자산이라는 건 돈이에요, 돈. 현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10,000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되려 보면 물가가 더 많이 뛰었으니까 10,000원의 가치가 하락하겠죠. 쉽게 생각하면 10,000원 그 현금 가치가 더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순화폐성 자산의 가치가 생각보다 많이 하락하는 거예요.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화폐성 자산도 있고 화폐성 부채도 있는데 이거는 갚을 돈이고 부채니까 이거는 내가 받을 돈인데 어찌됐든 지금 얘의 가치도 하락하고 얘의 가치도 하락해서 이 차인 순화폐성 자산 가치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실제 물가가 많이 뛰면 채권자는 손실이에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안 좋아지는 거죠. 채무자가 이득을 보고 갚아야 되는 사람이 득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00원을 빌려줘서 1년에 1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00원의 가치가 1년에 많이 하락했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10,000원 받아봐야 쓸데가 없잖아요. 근데 갚는 사람은 지금 10,000원의 가치보다 나중에 10,000원 갚는데 그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득나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이 채무자는 부채를 갖고 있는 애고 채권자는 나중에 받을 애니까 자산을 갖고 있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커지면은 자산 가치도 하락하고 화폐성 부채 가치도 하락하는데 채무자는 갚아야 될 부채가 하락했으니까 좋다는 거죠. 얘는 자기 자산이 하락한 거니까 손실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예, 그럼 반대로 실제 인플레이션이 기대했던 것보다 작으면 낮아지면 그럼 이거 뒤집으면 되겠죠. 뒤집으면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돈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올랐다 내려갔다 다 이거 화폐로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이 나와 있는데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할 때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
해지라는 건 뭐냐면 위험회피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위험회피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주가도 뛰어서 보상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해지 기능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 이제 그 전문가마다 생각이 좀 다른데 우리 교재는 지금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 주식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안 좋다. 이게 결론이죠. 그러면 세 가지 측면에서 실질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가가 올라가면. 하나씩 봐볼까요? 우리 앞에서 봤었죠, 여러분. 회계상의 이익이 과대 계상될 수밖에 없다. 매출은 늘어났고 원가는 그대로고 그러면 그 차이인 이익이 커지니까. 근데 이제 그게 과대 계상된 거다. 그러면 이익이 크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법인세 추가 부담을 초래해가지고 주주가 가져갈 몫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다 떼고 나서 배당을 주는 거니까 부가 유출된다. 안 좋다는 거죠. 또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상승해갖고 물가에 대한 보상을 바라니까 그러면 주가가 또 떨어진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이런 점에서도 실질 투자 수익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 수익률을 따질 때 명목상의 그 실질 투자에서 얻은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고 물가를 고려한 다음에 실질 투자 수익률을 따지는 게 중요한데 왜냐면 물가에 대한 반영분은 내가 쥐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게 떨어지는데 그걸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교재에 있는 사례예요. 왜 물가가 올라가면은 실질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자, 투자 수익률이 10%.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를 해서 10% 수익을 냈어요. 이게 명목상의 수익률이죠. 근데 이제 세금이 20% 붙는다 이거 여러분. 그러면 여기 번 거에서 20%는 이제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그러면 실질 투자 수익률은 얼마가 되냐? 얼마가 될까요? 그런데 세금은 무조건 내야 되니까 납세후 투자 수익률을 먼저 계산하면 10%에 20%는 세금으로 빠지니까 그러면 이제 8%가 납세후 수익률이 되겠죠? 10%에 20%면 2%잖아요. 그럼 2%는 세금으로 나가고 나는 이제 8% 수익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세금 떼고 나면.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땐 물가를 봐야 되는데 물가 변화가 없었으니까 이 8%가 다 내 겁니다. 동일하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볼게요. 이번엔 투자 수익률이 높았어요. 10에서 5% 정도 수익을 더 냈어요. 세금도 20% 나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물가가 5% 뛰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에 비해서 수익률 5% 더 냈고 물가가 5%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여기서 5% 더 벌었으니까 그러면 실질 수익률이 똑같은 거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락할 거예요. 자, 먼저 납세, 세금은 무조건 떼야 되니까 요 15%에 20%는 무조건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정부가 세금을 명목에다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15%에 이제 0.2 빼면 0.8 곱하면 12%. 예, 그럼 납세 후 투자 수익률은 12%인데 그러면 실질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여기서 물가를 빼야 되잖아요, 여러분. 실질은 명목에서 그 물가를 그냥 빼는 거니까. 그러면, 예, 여기 납세후 여기서 물가 5% 빼면 7%가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는 거죠? 자, 얘는 8% 나왔는데 얘는 7%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얘 10% 투자해서 얻고 15% 얻었지만 실질적인 수익률을 봤더니 얘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난 거 똑같다 이거예요. 이때보다 안 좋다.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 됐죠? 이번에 이제 환율과 주가를 봐볼게요. 환율과 주가 할 때 이제 환율의 의미부터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환율이라는 건 나라마다 이제 화폐가 다르니까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의 교환 비율. 이제 기축 통화는 달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환율은 다 달러에 대한 자국 화폐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두 통화의 교환 대리 환율이고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1달러 1,000원짜리가 1,000원에 1달러 살 수 있었는데 이게 1,200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러 1,000원이 1,200원. 크기가 커지는 거 있죠? 이게 환율 상승.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달러가 강세되는 거죠. 달러가 비싸졌잖아요. 달러가 평가 절상, 원화가 평가 절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환율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 우리 돈의 가치는 환율 상승하락과 반대가 되는 겁니다. 반대가. 여기 원리상. 평가 절하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수출 수입을 하는데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가 이제 미국 돈이니까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1,000원이 지금 2,000원이 됐네요. 1,200원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2,000원 커졌잖아요. 2배 커졌잖아요. 그러면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제품 2,000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하는 겁니다. 2,000원짜리 제품이 이때는 미국 투자 입장이 1달러짜리였잖아요. 1달러. 한국 물건 가격이 1,000원이었으니까 이제 2달러 주면 살 수 있는 거죠. 예전에 1달러 1,000원일 때는 외국 입장에서 우리 물건 2,000원짜리 구입할 때 2달러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바뀌면 1달러면 살 수 있잖아요. 1달러. 그래서 우리 제품을 많이 사려고 해요. 싸니까. 간단한 거죠, 여러분. 달러가 강세니까 미국 사람들은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달러 갖고 있으면 좋은 거죠. 우리 물건 많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그럼 우리 입장에서 수출이 이전보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자국 통화가 평가 절하되면 지금 이것처럼 자국 통화가 평가 절하되면 수출 수입 측면에서 수출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우리 제품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 제품 가격이 싸진 거기 때문에 예전보다 싸게 살 수 있어서 수요가 늘어나서 수출은 증가하고 오히려 우리가 외국 제품 쓸 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죠. 비싸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1달러짜리 외국 물건 우리가 직구할 때 해외 직구할 때 1,000원이면 외국 1달러 물건 샀는데 이제 2,000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2,000원. 그러니까 수입은 감소한다. 자, 그 밖에도, 이제 몇 가지 환율 때문에 영향받는 게 있어서 그걸 정리해 봤습니다. 자, 환율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1달러 1,000원이 2,000원 또는 뭐 1,100원 이렇게 커지는 거. 그럼 좀 전에 얘기했죠? 요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다? 달러가 강세, 원화가 약세. 이렇게 보고요. 그럼 우리 수출 이전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은 감소. 그리고 우리가 어찌됐든 외국 제품 들여다 써야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원유 다 수입하는 거 아닙니까? 원자재 같은 거. 그러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물가가 반영돼서 올라가요. 그게 물가에 반영돼서 우리 돈의 가치가 낮아지면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죠. 이런 영향을 주고 또 지금 여러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많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 이제 달러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니까 그럼 자금을 빼요. 왜냐면 국내 주식을 보유하면 원화를 갖고 있는 건데 원화 갖고 있으면 환손실 보잖아요. 그래서 달러로 바꿔갖고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유출된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또 외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외화 부채가 있다. 만약에 달러 자산이 있으면 이거 커지는 거고 달러 가치가 증가했으니까 외화 부채가 있으면 역시 이것도 커지는 건데 외채라는 건 부채잖아요. 그럼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안 좋은 거죠. 나중에 갚을 때 부담되는 거예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수입 측면에서는 좋지만 물가가 올라가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죠. 또 나중에 달러 갚을 때 지금보다 훨씬 부담되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 부정적 요인이 다 있어요. 그럼 환율이 하락하면 이게 뒤집으면 되니까 이제 반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경제 분석을 통해서 주가 움직임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환율과 주가 이걸 볼게요. 이게 한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율과 주가는 양면성이 있어요. 한 측면에서는 주가를 올리고 한 측면은 떨어뜨리고. 자, 그걸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수출 수익 중에 하나고 외국인 증시자금 이게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데, 자,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증가한다 그랬죠? 수입은 감소하고. 그러면은 예, 좋은 거죠? 특히 수출 기업들 주식들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실적이 개선되니까. 이게 이제 흔히 이제 흑자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역 흑자. 수출 증가, 수익 감소. 그럼 이 측면에서는 주가가 상승해요. 그런데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가치가 증가해서 외화 수요가 늘어난다. 원화 갖고 있으면 환손실 보니까. 그러면 외국인이 자금을 뺀다. 원화를 예, 달러로 바꿔서 자금을 뺀다. 그럼 유출되면 예, 주가 떨어지겠죠. 정시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자, 얘는 같은 방향이고 얘는 환율하고 주가가 반대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시고 이렇게 이해하고 시험에 대비하실 때 여기서는 환율은 환율 상승, 주가 상승 이렇게 단순하게 기억하면 안 돼요. 어떤 측면이냐 이렇게 시험도 반드시 그렇게 물을 테니까 환율 상승 그러면 수출 측면에선 주가 상승 요인이고 외국인 증시자금 측면에선 유출을 불러와서 주가 하락 요인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그러면 어느 게 더 영향을 많이 주냐. 우리나라 이렇게 실증 분석을 해보면요. 일반적으로 이게 역외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환율과 주가는 일반적으로 역외관계로 나타나더라. 그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즉, 이 측면이 영향을 많이 줘서 그래요. 수출 수입 측면보다 지금은 자본 자유화 시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얼마든지 국내 주식에 투자, 우리도 해외 주식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보유 한도 제한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거 다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환이익 환손실 이 측면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유동성 자금이거든요. 이게 더 영향을 많이 줘서 주로 이제 부의 관계로 나타나더라. 네, 무조건 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상승은 이 측면이고 하락은 이 측면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환율에 영향받는 걸 제가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주가에 영향 주는 건 요거하고 이 부분이 직접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정부 정책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예, 정부가 경기를 이제 조절하지 않습니까? 경기를 부양하기도 하고 조금 이제 과열은 억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나서서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이 두 가지가 있죠.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당연히 정부 정책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그럼 재정정책은 뭐고 금융정책은 뭐냐. 이제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재정정책은 그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세금, 이걸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또는 세금을 많이 걷고 적게 걷고 이렇게 해서 경기를 조절하는 이런 수단을 이용하는 게 재정정책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수요를 변화시키는 정책, 그게 재정정책인데 여러분 이제 적자예산, 정부가 적자예산을 편성했다. 이 뜻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여러분 가게나 기업은 흑자나는 게 좋은 거죠, 당연히. 흑자나는 게 좋은데 한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흑자가 나는 게 그럼 세금 많이 거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걸 조정해요, 여러분.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 뭐냐면 세출은 증가, 그러니까 정부가 많이 쓰고 적게 걷겠다는 거예요. 국민들로부터 세금은 적게 걷고 정부 지출은 늘리고 그럼 마이너스 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적자 예산을 편성한 건데 이게 의도가 뭐다? 경기 부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기 부양. 그래서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표현 나오면 수요가 증가한다. 경기가 살아나는 거다. 왜? 세금을 적게 걷고 정부가 일자리 같은 걸 스스로 만드니까 경기는 이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요 적자 예산을 흔히 이제 확대 재정 정책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또는 여기 재정 적자 이 똑같은 말이에요. 재정 적자 정책. 적자. 그러니까 덜 걷고 많이 쓰고. 경기를 부양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포인트가 이 재정정책이 효과가 나오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제 이렇게 적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은 세금이 적게 들어왔으니까 뭔가 자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차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 차입을 할 때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자율이 뜁니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금리가 뛰면 그러면 민간 입장에서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가 뛰었으니까 자금 차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금융비용 때문에. 그러면 차입기회를 감소시켜서 오히려 경기 부양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이걸 흔히 이제 구축 효과라고 불러요. 구축. 그 기업을 몰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기업의 투자 의지를 몰아낸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테니 따라와라 이런 의도지만 재정 정책이 특히 이제 이렇게 적자를 편성하는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구축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게 금리를 올려서 그래요. 금리가 뛰어서. 그러니까 신문 뉴스를 볼 때 정부가 재정 정책을 집행하기로 했다. 뭐 확대 재정 정책을 집행하기로 했다 그러면 주가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냐. 호재로 보냐 악재로 보냐.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여다봐야. 이게 클지 작을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금융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핵심이 금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금리. 시중 통화량을 조절해서 이제 수요를 변화시키는 거. 이렇게. 이건 이제 한국은행이 하는데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거예요. 돈을 푸는 거죠. 그러면 이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풀면 이자율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일단 금리 떨어지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투자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싸게 자금을 빌릴 수 있으니까 기업들은 이때 투자를 하고 그리고 가게에서는 예금해봐야 이자도 안 붙으니까 쓰려고 하고 현재 소비를 늘리고 이 경기가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통화량을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살아날 수 있지만 또 부작용이 있다. 지금 시장에 여러분 돈이 철철 넘치면 돈의 가치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그게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 하락. 그래서 통화량이 너무 많으면 물가 상승을 유발해서 장기적으로는 또 이제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효과를 상쇄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재정 정책이 뭐고 금융 정책이 통화 정책과 같은 말이죠. 이걸 지금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그 단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렇게 봤을 때 무조건 한 방향이 아닐 수 있다. 지금 그걸 시사하는 겁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이제 통화량 조절을 할 때 이런 수단을 이용합니다. 국채를 샀다 팔았다.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거지만 그걸 대행해 주는 데가 한국은행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제 국채 매매 샀다 팔았다. 또 지급 준비율을 올렸다 내렸다. 또 정책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금리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정책 금리를 한국은행이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 나오면 금융 정책이고 세제, 정부 지출 이런 말 나오면 재정 정책이다. 자, 이번에는 이제 경기 순환과 주가. 당연히 여러분 경기가 좋을 때는 주가도 뛸 거고 경기가 나쁠 때는 이제 주가도 안 좋겠죠. 경기는 이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순환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성장하지만 이게 이제 GDP로 보는 겁니다. 실질 GDP를 이렇게 좌표를 찍어갖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완만하게 대부분의 이제 나라들이 성장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환한다 이거예요. 바닥 찍었다가 정점 찍었다가 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요 저점에서 저점 우리가 이걸 이제 한 사이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순환 주기. 근데 요 한 순환 주기를 갖다가 예전에는 4개 국면으로 나눠서 분석을 많이 했어요. 요게 그 4개 국면이 그거란 말이에요. 회복기, 그다음에 화랑기, 그다음에 후퇴기, 침체기 이렇게. 그러면 회복기에 나타나는 특징, 화랑기에 나타나는 특징 조금씩 다르겠죠? 이렇게 이제 4단계로 나눠가지고 분석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여러분. 요걸 나누는 게. 회복기인지 화랑기인지 나누는 게 애매하고, 이쪽도 마찬가지.
후퇴하고 침체를 못 자르듯이 딱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4단계로 분석을 잘 안 하고 2단계로 분석합니다. 확장기냐 수축기냐. 그러니까 여기 정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점에서 정점까지 꾸준히 경기가 좋아지는 이 구간을 확장 국면이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하강하는 국면을 수축 국면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현재 우리 경기 상태가 확장 국면에 있는지 수축 국면에 있는지 이제 그걸 판단해야 되겠죠. 자, 1번은 그 얘기고, 자, 2번은 뭐냐면 요 한 사이클이 여기 주기라고 그랬잖아요. 요 주기가 3년이냐, 10년이냐, 50년이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단기 순환이냐, 중기 순환이냐, 장기 순환이냐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단기 사이클은 뭐에 주로 영향을 받냐 이거 여러분. 단기 사이클은 뭐에 영향을 받냐? 기업의 재고. 여러분, 기업의 재고가 준다. 재고가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 단기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음에 중기는 설비 투자. 설비 투자란 말 나오면 중기 개념. 그러니까 기업이 설비를 교체하는 거에 맞물려서 또 이제 사이클이 생기는데 그걸 중기순환이라 얘기해요. 이게 통상 한 10년 주기거든요. 이건 한 2, 3년 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순환은 대대적인 기술 혁신. 이런 게 생기면 뭐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이제 장기 사이클이 바뀌는 거거든요. 자, 재고와 관련된 순환 단기, 설비 투자와 관련된 거 중기, 기술 혁신과 관련된 거 장기.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시험용으로는 여러분. 여러분, 주가는 경기하고 같이 움직여요? 뒤따라가요? 먼저 움직여요? 선행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즉, 주가는 경기보다 선행한다. 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주가,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해요. 실질 경기보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해석하면 됩니다. 경기가 후퇴될 걸로 예측되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걸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먼저 빠져 있어요. 수개월 앞서서 증권시장은 벌써 약세로 전환되고 반대로 경기 회복이 예측되면 이미 주가는 뛰어요. 증권시장은 이미 강세로 전환된다. 주식시장이 먼저 선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경기가 변하면 주가가 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겁니다. 주가가 먼저 변해요. 주가가 경제를 먼저 감지해가지고 경기 상황을 먼저 변하고 그 다음 경기가 변하는 거다 이렇게. 네, 이게 핵심이고요. 자, 다음 경기 예측 방법 이제 2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불가능에 도전한다. 쉽진 않은데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2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어요. 실사 조사를 통해서 예측하는 그 대표적인 게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그래서 BSI입니다. BSI 들어보셨죠? 이거 실제 조사하는 거예요. 기업가한테 설문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사조사를 통한 예측이다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 BSI, 우리말로 기업실사 또는 기업경기 실사지수. 기업가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 조사를 통해서 경기변동 방향을 예측해내는데 기업가한테 2가지를 물어봐요. 앞으로 우리 경기를 좋을 거로 보냐 나쁠 거로 보냐. 상승이라고 응답할 수도 있고 하락이라고도 응답할 수 있겠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면 전체 응답 업체 중에서 상승이라고 답한 거하고 하락이라고 답한 거를 빼요. 분자해 놓고. 이게 거의 흑백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르겠다 이런 거 없어요. 상승, 하락. 그리고 곱하기 100. 근데 이제 여기 주의해야 되는 게 반드시 100을 더 더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죠. 하락으로 응답한 게 많으면 마이너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음량이 나오는 것을 부호를 무시하기 위해서 100을 더해주는 겁니다. 100을 더해주면 이 수치가 0에서 2배 이렇게 나와요. 전부 다 하락한다라고 답하면 이쪽 부분이 0이니까 마이너스 100이니까 제로가 되고요. 전부 다 상승할 것으로 답하면은 이 퍼센트가 100이 나오니까 거기다 100을 더했으니까 200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개 기업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20개 기업한테, CEO한테 물어봤더니 13명이 상승으로 답했다 이런 뜻이죠. 그럼 나머지 7명은 하락으로 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도 돼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BSI 수치는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되죠. 전체 20분의 13-7 거기다 퍼센트를 만들려고 이제 곱하기 100 하는 거잖아요. 이걸 빠뜨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걸 빠뜨리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다 100을 더해서 130이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조사에서 수치로 만들 때 얘는 0에서 최대치가 200입니다. 그럼 중간값이 100이고 최대치가 200이다. 이게 단위는 퍼센트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이 퍼센트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수치로 지수니까 그냥 뭐 150이다, 120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 100을 기준으로요. 이 수치가 100보다 크면은 경기 상승. 그러니까 상승으로 응답한 기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상승으로 해석하는 거고 100보다 작으면 경기는 하강 국면으로 이렇게 예측했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100이면은 전환점이 되는 거죠. 반반 나온 거예요. 물어봤더니 반반 나왔어요. 전환점이다. 정점이나 저점. 해석 되게 쉽죠? 100보다 크냐 작냐.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0이 나왔다는 것은 전부 다 그 조사를 해봤더니 전부 모든 기업이 다 부정적으로 답한 거예요. 다 하강할 것이다 이렇게. 얘는 전부 다 긍정적으로 답한 거예요. 얘는 반반 나온 거예요. 이쪽은 상승 국면이고 수치가 이쪽은 하강 국면으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확장 국면, 수축 국면.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중원에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 수치가 110에서 만약에 130 됐다라고 쳐봐요. 110에서 100 커졌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확장 국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걸 한번 해볼게요. 80에서 90으로 이렇게 수치가 커지면 지금 수축 국면에서 확장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수축에서 확장 국면으로 바뀐 겁니까? 여전히 수축 국면입니다. 100을 안 넘었으니까. 이걸 반대로 130에서 110으로 갔다. 그러면 수치가 작아졌잖아요. 그러면 확장 국면에서 지금 수축되고 있는 거다. 경기가 수축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전히 100보다 높으면 100보다 높으면 여전히 확장 국면이라고 보는 거고 수치가 커져도 여전히 100보다 작으면 수축 국면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자, 4번. 그래서 얘는 이제 경기 변동의 방향, 지금 확장 중인지 수축 중인지 그 방향을 파악하지 요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속도나 진폭은 파악할 수가 없다.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이게 130일 때, 150일 때 그거는 파악 여기서 안 해요. 그냥 방향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데이터가 조금 괴리가 생겨요. 이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업가들도 저기 심리에 영향받기 때문에 실제 경기 상황보다 과소 또는 과대 예측되는 경향인데 조사를 해보면 호황일 때는 경기가 좋을 때 설문조사하면 더 좋게 답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 비관적으로 답해요. 그래서 실제하고 조금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경기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고 심리 상태만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그 심리 상태가 갈수록 심리도 양극화되어 있어요. 우리 통계상으로는 실업률이 낮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심리적으로. 또 경기가 지금 우리나라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4% 나왔어요. 코로나 시기에도 4%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온 겁니다. 근데 주변에서 아무도 체감 못해요. 지금 최악의 위기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대기업들로만 가니까 대기업들 수출이 증가해서 대기업만 이제 돈을 벌고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더 망가졌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심리를 물어보면 갈수록 왜곡됩니다. 갈수록. 어찌됐든 얘는 이제 심리를 묻는 거다. 자, 또 하나가 이제 그 경기 종합지수라고 있습니다. 이제 CI라고 참고로 이렇게 컴포지트 인덱스 그래서 이제 CI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경제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제 지표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죠. 뭐 소비 지표, 투자 지표, 뭐 생산 지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통계청에서 이제 그걸 갖고 통계를 내는 거예요. 통계를 내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기를 먼저 신호를 내보는 선행지수, 동행, 후행, 요걸 구분해서 따로따로 이제 작성해서 발표를 하는데 얘는 어떻게 발표가 나오냐면
전월, 매월 나오는데 전월 대비 증감률로 나와요. 전년이라 그러면 안 돼요. 전월 대비. 매월 발표되는 거니까 전월 대비 퍼센트로 증감률이니까. 플러스가 나왔냐 마이너스가 나왔냐 이런 식으로만 발표해요. 그래서 이건 해석이 더 쉽습니다. 프람터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이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퍼센트가 나오면 상승하고 있다. 마이너스 퍼센트면 전월보다 줄은 거니까 하강이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해석해요. 근데 BSI하고 얘는 차이점이 뭐냐면 속도나 진폭이 이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퍼센트가 플러스 3%하고 플러스 10%는 완전히 다르죠? 이게 훨씬 속도나 진폭이 큰 거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0 하강할 때도 이게 훨씬 많이 주는 거잖아요. 전월 대비. 그러니까 얘는 수치가 속도를 파악할 수 있는 수치고 변하는 속도. 근데 BSI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10하고 130은 조사 대상이 이제 긍정적으로 조금 더 많이 답했다는 거지 실제 경기의 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크기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차이점 아시겠죠? 네, 첫째 시간은 이제 경제 분석을 주로 다뤘는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좀 이제 복습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